김연경의 생생경제. 네, 안녕하세요. 김연경입니다. 잊지 않으셨겠죠? 올 초에 있었던 연말정산 대란. 통상 13월에 월급으로 여겨졌던 연말정산이 세금 폭탄이 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내년은 어떨까요? 오늘 국세청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발표를 했는데 달라지는 것들도 또 있고요. 이것들 포함해서 꼼꼼하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짚어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좀 더 깐깐히 심사를 하고 대출의 질도 높이겠다는 건데 자칫 이렇게 되면 부동산 거래도 좀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수 위축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연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가 올랐는데 혹시 우리 장도 좀 좋은 소식이 있었나요? 네네. 유럽장은 1%대 중반에서 2%까지 빠져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미국 영향력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거래소는 3거래일 만에 상승, 코스닥은 무려 8거래일 만에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네.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전일 대비 5.15포인트, 0.27% 상승하면서 1932.97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은 9.41포인트, 전일 대비 1.49% 상승하면서 639.78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상승을 해서 그런가요? 이 상승도 굉장히 불안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네. 연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일 또다시 하락 흐름을 보여줄지 그런 걱정도 많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나 외국인들 매도세는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아직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3,500억 정도 주식을 팔았는데요. 11월 달부터 기록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이제 한 4조 5천억 가까이 이루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물량을 팔고 그러네요. 있는데 예, 아무래도 저희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새벽에 이제 발표하게 될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시점까지, 그러니까 즉 내일 정도까지는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쉽게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17일 날 이제 4시 30분 정도면 발표를 하게 되니까 17일 날 장부터 외국인들이 변화될지 여부가 좀 확인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컨센서스는 한 1년에 약 한 1% 정도의 금리를 미국이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실제의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보면서 금리를 올리겠다는 언급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 어떻게 이해가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계속해서 낮은 경우라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잘 안 올라갈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유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유가 반등할 것이라고 본다면 이것도 금리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유동적인 그렇겠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유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주었던 의약품 업종이 오랜만에 네. 상승세를 좀 큰 폭으로 이루었습니다. 업종 지수로 약 2% 정도 수준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대형주들보다는 오랜만에 소형주들과 중형주들이 강세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한 7, 8거래일간을 통해서 소형주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안 그래도 신용 물량에 의한 물량이 좀 많이 쏟아졌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개인 신용 물량들이 일부 해소가 되면서 소형주들이 반등에 성공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증권, 전기전자, 의약 종이목재가 강세였고 전기가스, 기계, 화학업종 등은 약세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오늘 오랜만에 재상장된 CJ 헬로우비전이 있습니다. 이제 SK텔레콤에 인수가 되는데요.
아침 시초가는 이제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 오른 상태에서 조금 밀리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거래 정지됐을 때보다는 가격이 올라서 마감되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좀 오른 것 같고요. 또 이게 달러 영향인가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약간 더 약세인 것 같긴 한데 자동차도 좀 올랐죠. 네네. 지금 이미 달러 오늘 뭐 1원 40전 달러 대비 워낙 강세였는데요. 예. 1180원이면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최근 며칠간 120엔 정도 수준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자동차 업종들이나 수출 업종들은 지금 나쁠 거는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 상승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그것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고요. 이 부분은 확실히 눈에 띄는 것은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반등했다라는 게 오늘 눈에는 가장 잘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 뉴욕에서 조금 올랐잖아요. 네네네. 이게 뭐 추세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뉴욕에서 오른 거는 뉴욕에서 올랐습니다만은 두바이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신뢰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개인적으로 지금 운전하면서 방송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리냐, 유가 떨어지면 좋지 않냐, 주유소 비용도 덜 들고 아주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재정을 석유를 팔아갖고 조달하는 국가들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이미 베네수엘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몇몇 국가들이 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신흥국 위기로 연타로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 지금 중동계 자금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렇죠. 일종의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 좀 어려운 점도 어느 정도 그럼요.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자본이 이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서 항상 자산 가격이 급등 나가는 것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다른 쪽에서 항상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서서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이렇게 급등 나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럽게 여기는데요. 유가가 이제부터는 뭐 개인 차원에선 좋을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의 원가를 낮춰줘서 좋은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신흥국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빠져야 되는데 그 적당하게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들고 나는 것이 너무 빨라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지난 7, 8, 9월 달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이 자금들 유동성이 늘어나고 각 국가별로 화폐를 통화량을 증발시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국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한 번의 자금으로 너무 빨리 움직여서 과거하고는 확실히 주식시장 흐름들이 좀 다른 성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다는 말이 참 힘들 정도로 어제도 보니까 대기업 그룹에서 신입사원들도 희망퇴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도 들리더라고요. 예, 20대 중반 그런 것들도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일본 기업들도 많이 또 감원한다는 얘기를 보니까 좀 심사가 안 좋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보면은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 졸업자들 일자리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고용부하고 고용정보원이 2014년부터 2024년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을 이제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해도 이제 일자리가 없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10년 더 이제 그런 상황이 지속될 거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시점까지는 그렇다. 이런 건데요.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 79만 2천 명 정도는 일자리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이제 대학 졸업자가 줄면서 일자리 시장에서의 공급은 확실히 줄어들긴 하는데 하지만 이제 그 10년 동안 일자리가 별로 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직자가 일자리보다 더 많은 공급 초과 현상 이게 지속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 아이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한데 일자리가 전혀 안 드러난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3%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자리가 좀 늘어나기는 힘들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예. 학과별로 따져보면 여전히 인문 계열이 좀 불리한가요? 예, 이제
지금 인문계열에서는 그나마 이제 취업이 좀 잘 된다, 뭐 인기가 높다 하는 곳이 이제 경영경제학과인데 그렇죠. 이런 곳들은 이제 일자리 수보다 이런 곳 학과를 졸업한 졸업생 수가 12만 명이 더 추가 공급된다는 것이고요. 뭐 사범대라든지 인문사회대 이런 것들도 취업 경쟁이 심할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라든지 전기 같은 공대, 뭐 건축, 또 의대, 약대, 이공계열은 일자리가 부족하지는 뭐 않다. 뭐 이 수요가 더 많다 이런 전망이고요. 아무튼 이제 고학력 대졸자가 이제 원치 않는 시간제라든지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은 상황이어가지고 네. 취업 난이결이 좀 상당 기간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 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추세가 10년 뒤에도 바뀌지 않는다니 좀 별로 희망적이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취업길이 막히거나 또 어려운 청년층에 대한 지원들이 지자체별로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예. 이제 경기도나 성남시 뭐 이런 곳들에서는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네, 경기도가 새롭게 내놓은 안은 이렇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사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3년간 이제 해당 일하고 있는 곳에서 일자리를 유지하면 1,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길을 만들어준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요?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 저소득 근로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은 경기도 예산에서 10만 원을 떼내고 네. 경기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5만 원의 후원금을 이렇게 합쳐줘가지고 한 달에 25만 원씩 적립되는 꼴인데 이걸 3년 후 통장에 1,000만 원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네. 단 이제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조건이고요. 이 도내에 거주하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제 중위소득 80% 이하 그러니까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은 125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18세에서 34세 근로청년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줄 만큼 경기도니까 도의 재정이 좀 되는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보다 더 인구가 많기도 하고 예. 이런 것들인데 모든 사람들 다 해당한다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범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그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기존에 이제 서울시라든지 성남시의 뭐 청년 수당, 청년 네. 배당과 달리 이제 일을 할 경우에 일을 하고 있어야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포퓰리즘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심의도 통과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배성민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성남시에서도 그렇고 재정이 좀 예. 괜찮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일단 돈을 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라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일단은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상태이니까 예. 시행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이 새로운 제도로 나와 있긴 한데 반면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제도라는 것이 이미 있다고 합니다. 월 네.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좀 선택해서 뭐 2, 3년 정도 저축을 하면은 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 건데 매달 이제 본인 적립금의 50%를 이제 시가 근로장려금으로 적립해주는 청년 통장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 조금 특파성이 좀 가미되는 부분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소속의 지사이기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이런 심의도 좀 통과가 좀 쉬웠던 것일 수도 있고 반면에 이제 서울시라든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새정치연합 소속 시장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부가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이제 이 청년 지원 대책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고 아무튼 이제 좀 이런 것이 왜곡돼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많이 알려져가지고 청년들이 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정부라든지 여러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수단 정도로 활용이 돼가지고 일종의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한다면 네. 나쁘지만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예. 네, 못하는 쪽에서 좀 아쉬워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예. 네.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리면 서울대 가기 되게 멀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 근데 지하철역에 이제는 대학의 이름을 이렇게 병기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한다는 것이 이제 더 새롭게 알려지는 소식인데요. 어디서,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공사나 뭐 이런 데서요? 서울시 지하철역
대하는 그런 건데요. 예. 서울시가 이제 기존 지하철 0명에 변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하철들은 이미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역에서 500m 이내에 있는 기관, 기업 이런 곳들이 대상인데 마땅한 곳이 없으면 1km 이내 범위에서 이 해당 물색하는 곳들을 찾겠다 이런 건데 이제 뭐 자체 영명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공공성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 기관은 배제하고 기존에 이제 변기명이 있는 이런 역들은 제외하는 상황인데 네. 향후에 이제 1호선에서 4호선, 5호선에서 8호선에서 각각 5개씩을 정해가지고 10개 역을 선정해서 어떤 변기명을 붙인다는 건데 대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큰 광장이라든지 뭐 네.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그 해당 이 곳들도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요즘 3호선 타고 가보면은요, 강남으로 갈수록 계속 성형외과 선전만 나오더라고요. 여기서 예. 내리면은 어디 성형외과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하던데 좀 딴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네. 건강보험료가 또 오른다고 하는데 주말 진료비도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다 오르는 얘기만 나와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오르는 소식인데요.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가입자 월 평균 보험료가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94,536원에서 95,300원대로 851원 인상이 되고요. 네. 지역 가입자도 이 756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른 부분은 또 있긴 한데 이제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항도 생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차상이자가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질병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좀 올라가게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 기존에는 정액으로 500원이었는데 약값의 3% 정률제로 바뀌어가지고 조금 부담하는 부분이 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오후에 속보를 봤는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이요. 예. 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또다시 실형 2년 예. 6개월인가요? 그렇습니다. 선고를 이제 했더라고요. 예, 어제 이제 이 윤석금 옹진그룹 회장한테 집행유예형이 나오면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형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좀 그룹 내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이 회장에 대해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좀 줄어든 겁니다. 아, 벌금은 줄었나요? 예. 좀 이 형량은 좀 줄어든 건데요. 예. 이 혐의 일부를 이제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다 이런 부분.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기업가가 이제 피해액을 회복한 것이 반드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운영에 결정적인 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유죄 취지의 이 판결의 내용이고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현재 이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이 이제 그동안 수차례 구속 집행 전지 명장해가면서 병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다시 이제 집행유예형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대법원에 재항 상고할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데 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이런 실형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윤석금 옹진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감형이 되니까 이제 또 뭐 옹진그룹의 재편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CJ는 약간 좀 타격이 있겠군요. 예. 네. 뭐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올겨울은 르노 삼성 자동차를 구매하는 분들에겐 봄입니다. 봄처럼 기분 좋은 혜택. 르노 삼성자동차 고객 누구나 취득세 100만 원 지원부터 밸류박스 조건 36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12월 한 달 놓치지 마세요. 르노 삼성 자동차. LPG 일부 차종 제외. 자세한 내용은 전 시장에서 확인하세요.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전국 근로자들이 다 세무사가 되는 시즌이죠.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매년 조금씩 연말정산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정말 유리지갑이잖아요. 직장인들은 다 박봉의 유리지갑인데 눈 뜨고 내 돈 잃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알아두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이걸 정리한 자료를 내놨는데요. 2부에서 201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생경제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께는 참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준비해놨고요.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 한 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생생경제 들으시면서 생생한 의견을 문자로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생생경제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똑소리 나는 연말정산을 위한 모든 것,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일 수도 있었지만 올해 초에 경험하셨겠지만 13월의 세금 폭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에서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를 했는데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달라진 것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텐데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초에는 정말 대란이 있었잖아요. 내년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올해 초에 이제 정부에서 연봉 7천만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추가로 이제 환급해주는 입법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연봉 7천만 이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는데 예. 연봉이 조금 7천만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네. 여전히 좀 많이 이렇게 추징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연말정산 대상과 기한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이제 1월 달에 회사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네. 2월 달에 이제 월급 받을 때 2월분 월급에 이제 환급을 받거나 또는 이렇게 추징을 당하거나 이런 절차를 통해서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근로자들이 2월 월급을 받기 전까지 회사에 자료를 내야 되는 거죠? 네, 보통의 경우에 이제 1월 한 20일 정도 빨리 제출하는 예. 회사는 1월 20일, 조금 늦은 회사는 1월 말일까지 네. 제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진 내용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인적공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완화가 됐나요? 보통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 공제라 그럽니다. 부모님이라든지 자녀, 배우자 해서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이 연봉이 근로소득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33만 원이 넘어가면은 공제가 안 됐습니다. 예. 그 금액이 올해는 좀 올라가서 500만 원. 연봉이 근로소득으로 5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된다. 예. 그 금액이 초과하면은 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계속됐던 게 이게 공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추가 공제율이 인상이 됐다고 하던데요? 네, 보통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직불카드나 현금 유통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이제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30%를 공제합니다. 사용 네. 금액에. 근데 그 금액이 그 2014년도 하반기보다 올해 하반기가 사용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30% 해주는 거를 20% 플러스해서 50%, 총 50%까지 소득 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내수를 조금 부양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정부에서는 뭐 소비 증장을 위해서 하였다고 하는데, 예. 정책법이 이제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공제를 조금 더 받는 부분이 있지만은 너무 세법이 복잡해진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를 확대를 하고 또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주택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납입 한도가 120만 원이었는데 240만 원으로 2배가 올라갔습니다. 네. 올라갔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작년까지는 납입 한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네. 연금저축하고 퇴직연금 합쳐서.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추가로 인상돼서 총 700만 원까지 예. 가입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지금 이제 뭐 세대 혜택 어떤 금융 상품 중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하고 네네. 연금저축에서 올해 이제 300만 원이 추가로 이제 증가됐기 때문에 예. 그 불이익 금액의 한 뭐 15%에서 12%가 이제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과 같은 저금리 하에서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상품. 그리고 이 연말정산 대란 맞아가지고 그때 얘기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부터는 원천징수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세금을 더 많이 띄었다가 나중에 돌려받느냐 아니면은 세금을 적게 떼고 나중에 돌려낼 수도 있게 하느냐 이걸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뭐 7월 이후부터 예.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 되는 금액을 정성과 뭐 동일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적게 떼거나 80%로 더 적게 떼거나 또는 120%로 더 많이 떼거나 네. 이거를 근로소득자가 선택하도록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일반 회사에서 이거를 적용해서 근로소득자들이 뭐 적게 떼거나 많이 떼거나 그렇게 하는 근로소득자는 많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 모르기도 하고 사실상 번거롭기도 하고 그냥 좀 전처럼 예. 그냥 뭐 원천징수를 그대로 하는 거지. 했다가 그냥 나중에 돌려받으면 돌려받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사실 내 월급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돌려받게 될 거다 아니다. 이런 거를 처음에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뭐 제법 너무 좀 복잡해지는 예.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중점적으로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 월세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이런 것들은 늘 관심사거든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예, 네, 맞습니다. 보통 뭐 미혼자들 요즘 월세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봉 7천만 이하인 월세를 지급하게 되면은 네. 월세액의 10%, 연 75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세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단 주소를 주민등록지 주소를 월세 사는 데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집주인한테 월세를 줄 때도 가능하면 집주인 통장으로 네. 입금을 해서 증빙을 확실하게 챙기는 것이 네. 월세세도 공제를 받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집주인들이 이렇게 집주인들도 소득세를 내는데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월세 소득 공제를 이제 받지 말라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도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세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잘 좀 이야기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해야 됩니다. 주인들이 좀 봐주면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집주인들은 뭐 이렇게 자기 세금이 이제 많이 인상된다 예. 해서 이제 월세소득 공제를 이제 받게 되면은 예. 다음에 소득 포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좀 의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교육비 공제는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교육비 공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예, 네. 없는데 사실상 지금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이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만 67세가 이제 안 되는 경우, 예. 67세가 넘어가면 인적 부양가족 공제가 되지만은 60세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는 안 되지만은 예. 신용카드 소득 공제라든지 의료비 소득 공제는 됩니다. 아, 의료비. 예, 의료비 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암 환자들이라든지 네네. 이렇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부 장애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에는 이제 폭넓게 장애인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예. 장애인 증명서를 떼시면은 장애인 소득 공제를 추가로 한 것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실 때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이렇게 떼놔야.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이거 뭐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뭐 소득이 더 많은 사람한테 다 몰아주는 게 좋다 아니다 뭐 이론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맞벌이 좋을까요? 부부 같은 경우는 제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봉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맞지만은 차이가 많을 때. 예. 연봉이 지금 또 이렇게 비슷하거나 예. 차이가 많지 않거나 또는 뭐 연봉 차이가 많더라도 이제 부양가족 공제가 자녀가 많거나 또 부모님 공제를 받거나 다른 소득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예. 부부 양쪽으로 소득 공제를 적절히 나누어서 부부 양쪽의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개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납세연맹에서도 12월 달까지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절세 지불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게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인가요? 우리 납세연맹 홈페이지에서 이제 인터넷 회원 가입하고 네. 자기 연말진단 서류를 부부 양쪽의 연말진단 서류를 간단하게 입력하면은 네. 자동으로 가장 우리가 한국으로 많이 받는 유리한 소득 쪽으로. 공제 상황을 예.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기는 한데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자동차로 풀어가는 경제, 권영주의 달리는 경제학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안 달려오셨던 오토타임즈 권영주 기자가 오늘은 스튜디오로 달려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숨은 네. 안 차시고요. 달려왔습니다. 바퀴만 굴렀나요? 아닙니다. 달려왔어요. 예,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요? 최근에 그 LPG 업계 얘기 많이 나오죠. 네네네. 많이 LPG 나오죠. 사용 제한 완화. 예. 이게 말은 좀 복잡합니다. 예. 사용 제한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게 얘기죠. 그러면은 많이 사용해도 된다라는 건가요? 우리 김민경 기자께서 예. 나 LPG 차 탈까? 라고 하면 LPG 차 못 탑니다. 구입할 네? 수가 없어요. 택시들은 거의 그렇죠. 그렇죠.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택시, 렌터카, 네. 그다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국가 유공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안 된다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예. 구입은 못 하는데 근데 탈 수 있는 방법은 있죠. 물론 택시의 승객으로 타도 되지만 네. 렌터카를 이용을 하면 아. 본인이 운전하면서 LPG 차를 운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렌터카 이용할 때 LPG 그 충전소 찾아다니는 게 스트레스여가지고요. 예.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렌터카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면 예. 쉽게 말하면 렌터카 사업자가 쓰다가 중고로 되팔 수 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살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땅치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김윤경 기자나 저 같은 일반인들이 5년 지난 렌터카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번 LPG 제한 사용 완화의 제한 완화. 핵심입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제가 법률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불만이 그거예요. LPG 차 더 쉽게 탈 수 있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죠. LPG차 사용자를 좀 확대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일부 되는데.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LPG차 사용할 수 있었죠. 네. 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여기 이제 그 당장 그러면 내년에 살까 안 됩니다. 2017년부터 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예. 그 택시나 렌터카로 이용한 경우에 이제 나중에 5년 지나면 살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택시 같은 경우는 날마다 주행을 하니까 주행거리가 상당히 길겠죠. 그렇죠. 그래서 5년 지나면 뭐 주행거리가 상당히 기니까 뭐 일반인들이 크게 구매할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 렌터카 같은 경우는 좀 뭐 다르죠. 어느 정도 좀 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렌터카 업계가 지금 잘 됐다. 왜냐하면 잘 됐다. 안 그래도 예. 지금 그 중고차로 나중에 처치곤란인데. 처분할 때 머리가 아픈데 예. 이렇게 가지고 허용을 해주면 적어도 한 3만 대, 1년에 3만 대 정도는 충분히 중고로 거래가 될 수가 있고 예. 이 3만 대가 풀린다는 얘기는 또 LPG 업계도 예. 잘 됐다. LPG 연료 많이 쓰겠구나라고 해서 반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LPG가요. 저희가 원유 가격 내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LPG 가격은 유동 요지부동이에요. 안 내려요. 왜 그래요? 이게 가격 결정권이 우리한테 없어서 그래요. 아람코한테 있다면서요? 그렇죠. 사우디 아람코가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추가 취재를 해봤는데 네. 아람코가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추가 협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람코로부터 받는 게 가장 공급량이 안정적이니까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 보통 원유가나 기름값을 국제 유가하고 연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휘발유가 예. 싱가포르 현물 가격으로 1리터에 얼마다 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그냥 현물 가격 연동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PG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람코가 정하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거기다 연동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계산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아람코만큼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해주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람코가 예. 한국에도 뭐 있죠. 한국 대표하셨던 SS, 분께 좀 여쭤봤어요. 예. LPG. 근데 어쨌든 이게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언제죠? 이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LPG가 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화석, 즉 내연기관 자동차 연료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휘발유, 경유 이제 LPG가 있으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경유. 그런 다음에 휘발유, 예. 그다음에 LPG가 사용되는데 네. LPG가 원래는 그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발견된 게 이제 미국의 그 스넬링이라는 화학자인데 이제 그분이 만들면서 이거 탄소가 많이 없으니까 상당히 청정한 연료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요? 그게? 이게 1917년도에 자동차는 처음 사용됐어요. 오, 꽤 네, 오래됐군요. 미국에서.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는 이제 1960년대에 이게 미군에서 사용하는 네. 게 불법으로 유출되면서 이제 쓰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그렇게 또 유통되기 시작한 게 많죠. 네, 그러다가 이제 LPG 수입 판매 전문 회사가 생기고 이제 그랬지만 그때만 해도 LPG 비쌌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LPG는 파란불 나오는 청정 연료라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맞아요. 비쌌어요. 그런데 청정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근데 이게 자동차 쪽으로 오면서 정부에서 세금을 붙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휘발유 택시 하시던 분들이 70년대에 몰래 개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 휘발유는 비싼데 불법으로. LPG는 세금을 안 붙여가지고 싸니까 예. 몰래 개조해서 택시가 점점 늘어나는데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어요. 1982년도에 서울시의 택시가 12,000대인데 네. 그중에 4,000대가 다 불법 개조 했을 만큼 LPG를 택시 쪽에서 많이 사용을 했죠. 아니 그래서 그러면 불법 개조됐던 그때 그 사천대들은 그냥 지금도 그 당시에는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예. 불법이 거의 확산이 되니까 이제 합법화를 시켜줘서 지금 택시에 LPG 연료가 쓰이는 거예요. 지금 택시 기사분들 저희 방송 많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말이죠. 예. 모르는 게 없어요, 제가. 예, 히스토리 쫙 깨주시네요. 근데 LPG 차가 늘어난 이유 라고 한다면 이게 2000년도에 말이죠. 네. 그 정부가 1차 세제 개편을 합니다. 근데 그 세제 개편할 때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LPG 차였어요. 외환위기가 1997년, 98년 네네, 이때 그때 됐잖아요. 왔죠. 예. 이때 LPG 차가 급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그럼 LPG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LPG 판매 대수가 1년에 21만 대까지 치솟아요. 신차 중에. 승용차 중에. 그랬군요. 심지어 그 당시에는 뭐 SUV도 LPG, 뭐 RV도 LPG. 예. 심지어 그 소형 상용차 또 LPG가 나왔을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정부는 일단 뭐 자동차 업체에 팔면 그만이지만 네. 세금이 덜 들어오니까 참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에 1차 에너지 세제 개편의 핵심이 뭐였냐면 예. 말은 여러 가지 유종 간의 가격비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LPG 가격을 높이는 게 핵심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높였나요? 쉽게 말하면 휘발유 대비 LPG 가격을
44% 거의 50% 수준에 육박하도록 높여버리죠. 원래는 어느 정도? 그전에는 36% 수준이었어요. 많이 올렸군요. 휘발유가 100원이면 LPG는 36원이었는데 이걸 50원 수준까지 높여버리니까 경제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LPG 사용 제한을 완화해준다라는 거는 LPG를 많이 써라라는 얘기잖아요. 그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게 뭐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LPG를 이제는 한 3만 대 정도 늘어나서 써도 국가 세수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자동차가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대수가 등록 대수가 2017만 대입니다. 인구 2.5명당 한 대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일단 사용하는 자동차가 늘었으니까 세수도 같이 증가하니까 이 정도 3만 대 정도 풀어주는 거는 전체 세수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예. 이번에 완화를 해준 거죠. 저의 머릿속에 이제 주유소에 이제 등이 딱 들어오는데요. 네. 경유, 뭐 이제 휘발유, 그다음에 LPG 이렇게 해서 딱 가격 나와 있잖아요, 리터당. 나와 있죠. 예. 네. 보면 이게 세율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예. 없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위 금액. 네. 휘발유는 리터당 523원이고 경유는 328원이. 숫자 잘 외우시네요. 붙은 다음에 이제 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거죠. 제가 좀 네. 숙제에 좀 강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어쨌든 LPG 수요를 조금 늘리는데 이 사용 제한 완화가 도움을 주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죠. 네. 점점 저는 이런 걸 보는 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LPG가 또 사용이 자꾸 늘어나도록 돼 가면 예. 이거 언젠가 또 손댄다. 어떻게 해요? 다시 LPG 세율을 높이든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겠죠. 지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디젤이에요. 디젤. 네. 디젤차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죠. 디젤차 많이 늘어나면 동일한 배기량의 휘발유차보다 디젤차가 15,000km 1년 운행할 때 예. 세수가 52만 원이 적어요. 아. 그러니까 김경 기자가 1년 동안 휘발유차를 타고 15,000km를 뛰면서 낼 때 유류세와 경유차를 탈 때 세금을 더 적게 냅니다. 그럼 저는 뭘로 바꿀까요? LPG로 바꿀까요? 그러니까 경유로 정부 바꿀까요? 입장에는 디젤차가 많이 늘어나면 예. 이것도 세수가 줄어드니까 왠지 정부한테 좀 잘 보이기 쉽지 않아서 앞으로는 디젤을 좀 높이지 않겠나 그런 예상을 해보는 LPG로 바꿔야 돼요. 네, LPG를 어쨌든 그러니까 렌터카를 한 5년 정도 사용한 차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도록 이번에 좀 풀어준 겁니다. 일반인들 다 되는 거예요? 네, 다 돼요. 누구나 다 됩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은 중형차일 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가격이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잔존같이 이게 보통 한 50, 한 5%, 6%. 그러니까 2천만 원짜리면 한 1,000만 원 좀 넘게 남으니까 5년 지나면 조금 더 떨어지겠죠? 개인 상담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은근히 중고로 LP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거예요. 그렇네요.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 차를 오래 타야 되니까 일단 그렇죠. 한 차를 20년 타신 분들이 최근에 제 주변에서 많이 보여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자동차가 좋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차 차량이라고 그러죠. 네네. 차량이 평균 13년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 10년 타기 운동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8년, 7년 그랬는데 지금 13년까지 13년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자동차에서도 고민이죠. 신차가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걸 또 이렇게 하면 저쪽에 또 문제가 되고 좀 이런 면들이 있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선택은 조금 폭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정부의 에너지 정책, 세제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결국 연료 선택권을 소비자한테 준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람직한 거죠. 뭐 휘발유를 하든 경유를 하든 LPG라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세요라고 선택권을 좀 더 넓게 열어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왠지 휘발유 차만 타는 거는 좀 뭐라 그래야지 되나 좀 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뭐 전기차, 수소차도 나오니까 이제 또 그 부분 고민해봐야죠. 전기로 가는 무인 자동차를 빨리 타고 싶어가지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권영주 오토타임즈 기자였습니다.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숨을 한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누구나 꿈꾸는 반포와 모두가 바라는 자이. 두 개의 꿈이 만나 하나의 오늘을 완성합니다. 당신의 눈부신 오늘을 위한 반포와 자이의 콜라보레이션 신반포 자이 1644-5090 GS건설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2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숙취해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세부 대책을 내놨는데요.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매매 다시 줄어든다라는 지적부터요. 가계부채 이래가지고 줄지 않는다라는 원론적인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출도 신청하셔야 될 분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개선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